가을이 되면 신천지로 변하는 우리의 산하. 사람들은 매년 봄이면 땅에 씨를 뿌리고 가을이면 결실을 기다린다. 결실을 맺기까지 땅에서는 끊임없는 생명 활동이 계속된다. 그것은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위한 자연의 섭니다. 보기에는 풍요로운 땅. 이 땅은 과연 생명의 땅일까? 제주도. 유채밭이 노랗게 물드는 완연한 봄이다. 유채밭에는 자연의 생기가 넘친다. 살아있는 자연, 그 생명의 근원은 땅이다. 제주도 서귀포시 한 과수원. 감귤꽃이 탐스럽게 핀 감귤밭. (7,000평에) 이르는 감귤밭은 여느 다른 밭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그곳에는 튼실한 과수나무 사이로 수많은 생명들이 꿈틀거리고 잡초도 무성하다. 월동을 마친 곤충들이 모습을 드러낸다. 겨우내 굶주렸던 줄장지뱀도 먹이 포식이 한창이다. 이렇게 생명활동이 왕성한 이유는 크게 있었다. 비옥한 땅에서 감귤나무가 자라고 우거진 잡초를 인위적으로 없애지 않아 많은 곤충들이 살 수 있었다. 농업이 어머니는 흙이거든요. 토양이거든요. 그런데 현대 농업에서 는 농약 쓰고 화학비료를 쓰면은 우선 죽는 것이 땅이 사막화가 되어 버립니다. 땅 속에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미생물이 유용 미생물이 수십억이 살고 있는데 그게 전부 가버린단 말입니다. 이영민 씨는 17년간 이 과수원을 운영해 오고 있다. 그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쓰지 않는 대신 자연농업에 의한 자연퇴비를 고집해왔다. 이영민 씨가 자연농법을 고집한 것은 흙이 살아야 모든 생명체도 살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다.
흙 생명의 지표는 지렁이다. 지렁이가 많이 사는 것은 토양이 건강하다는 증거다. 지렁이는 유기물이 많은 비옥한 땅에서 서식한다. 지렁이는 자신의 몸무게만큼 흙을 섭취하고 그중 40%를 배설한다. 지렁이의 배설물, 분변토는 공기를 통하게 하고 이 물이 잘 빠지게 한다. 지렁이의 배설물은 땅을 기름지게 하는 자양분이다. 그래서 지렁이는 토양을 부드럽게 개간하는 쟁기 역할을 한다. 지상의 모든 경작토는 지렁이의 몸을 통과하지 않은 것이 없다. 지렁이가 흙에서 영양유기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배설물의 영양가도 높아진다. 분변토에는 농가에서 주로 쓰는 비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 토양을 중성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성분을 갖고 있고 또 질소, 인산, 가리, 석회, 고토 등의 성분이 많은 이런 분변토를 배출하죠. 또 한 가지는 그 지렁이가 움직이고 있는 이 길은 실제로 그 신선한 공기가 유입될 수 있는 통로로 이용될 수가 있습니다. 좋은 토양의 조건은 무엇인가? 흙의 생명은 첫 번째 배수성, 통기성이 좋고 두 번째는 토양 생물의 서식 밀도가 높고 세 번째는 중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세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흙은 생명력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의 토양은 어떤 모습일까? 먼저 우리 국토의 약 12%를 차지하고 있는 논부터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는 아직도 흙에 대한 성질을 고려하지 않고 화학 비료, 제초제, 농약 등을 쏟아붓고 있다. 그것은 토양의 생명력보다 식량의 증산만을 중시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경남 하동군 법대리. 벼는 말라 죽어 있고 논은 버려져 있다. 900평 중 40~50평은 수확을 못하는 죽은 땅이 되어버렸다. 이것은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벼가 땅속의 영양분을 제대로 섭취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게 힘이 얇은 땅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버티니까
힘이 좋고 이 빨아 올리는 것도 힘이 좋은데 이것이 물이 만날 거면 송구자 배 물 때까지 물이 있으면 뿌리가 흔들리는 약해서 바람 불면은 또 쓰러져 버리고. 쓰러져 버리지. 이 땅이 그때 모른 땅은 그래 하는데. 염류장애 현상으로 논바닥은 하얀 카페트를 깔아놓은 것처럼 변해버렸다. 염류장애 현상은 산성 토양에서 보이는 피해 현상 중에 하나다. 흙 속에 철과 망간이 산소 부족으로 생긴 녹조와 엉켜 염기가 그대로 노출된다. 이 논의 경우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산도가 4~5%에 이르는 산성 토양이다. 산성 토양에서는 철이나 망간 같은 물질들이 분해되지 않고 그대로 녹아 들어가기 때문이다. 변온에 나타난 죽음의 징조들. 논바닥은 이끼로 뒤덮이고 벼줄기마다 산화 물질이 쌓여 있다. 염류 장애를 일으키는 논. 땅 속은 어떤 상태일까? 산성 토양인 이곳에서는 화학 비료가 작물에 흡수되지 못하고 그대로 쌓여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그것은 작물의 초기 생육을 억제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 화학 비료들이 빨리 이렇게 배수가 되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배수가 되면서 이렇게 천천히 배수가 되면서 2층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집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작물의 생육은 더 좋지 않게 되고 이렇게 수확을 하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상황이 아주 나빠진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이 토양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따라서 더 이상 작물이 재배될 수 없는 그와 같은 한계까지 와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작물을 생산할 수 없는 땅. 이 땅은 생명력을 잃었다. 건강한 토양으로 되살리는데 수십 년 이상이 걸릴지 모른다. 염류장애 현상은 논뿐만 아니라 과수밭에서도 흔히 나타나고 있다. 삼천평 귤밭. 수령 10년 된 나무들 대부분이 고사했다. 염류장애 때문이다. 뿌리에서 줄기, 잎사귀까지 대부분의 감귤나무가 말라 죽었다. 감귤밭 역시 염류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은 비료였다. 작년 11월 중순경에 뿌린 화학 비료 중 일부는 아직도 분해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 흙은 이미 비료를 분해할 능력을 잃은 것이다. 이랑 결부행 써도 됩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 반면적에 비해서 비료양이 많은 건 아니지만 이 비료를 주는 것도 이렇게 염류장애가 있는 땅은 양분과 수분을 제대로 작물에 공급하지 못한다. 많은 비료기에 의해서 절여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양수분을 흡수해서 나무에 공급을 해야 될 텐데 거꾸로 나무에 있는 양수분을 빼내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뿌리가
이렇게 보면은 절여져 가지고 배추에서 소들소들 하듯이 수분이 빠져나간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과다한 양의 비료질소 성분이 땅속에 축적됐기 때문에 염류 장애가 일어나는 것인지 검증해 보기로 했다. 이 과수박과 같은 농도로 질소 비료를 넣은 물과 비료 성분이 없는 물에 각각 장미를 넣었다. (3일) 후 비료 성분이 없는 물의 장미는 싱싱한 데 비해 비료 성분이 있는 물의 장미는 시들어 버렸다. 그리고 비료 성분이 없는 물은 줄어든 데 반해 비료 성분이 있는 물은 오히려 증가했다. 반대로 장미꽃의 수분이 뿌리를 통해 오히려 방출된 것이다. 비료에 의존해온 제주도 감귤 과수원에는 최근 들어 땅 해거리가 심하다. 나무가 기력이 없고 꽃망울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역시 비료가 녹지 않은 채 땅 위에 그대로 남아있다. 우리의 지난 80년대 비료 사용량은 1헥타르당 285kg에서 90년대 458kg으로 거의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만큼 우리의 토양이 산성화됐다는 증거다. 예를 들어서 올리 해가지고 한 10포를 줬다 하면은 내년에 10포 이상을 줘야지 10포 이하를 주면은 그만큼 수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그 화학비를 많이 쓰는 겁니다. 산성 토양에서 보이는 녹조 현상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화학 비료의 과다 사용으로 땅이 산성화가 되면 토양의 배수성과 통기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것은 바로 땅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죽어가는 흙의 실체는 무엇일까? 살아있는 흙과 비교해 보기로 했다. 가장 눈에 띄는 비교 척도는 지렁이의 서식 밀도다. 먼저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는 관행과수원 1평방미터를 조사했다. 위에다 뭐 비료 쓰는 그 얘기 지금 뭐지? 한 마리 나왔다. 그 결과 관행과수원에서는 지렁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동시에 농약과 화학 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자연과수원에서도 지렁이 수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이곳에서는 의외로 지렁이들이 눈에 많이 띄었다. 자연농 과수원과 관행농 과수원의 지렁이 서식 밀도는 현저하게 차이가 났다. (1평방미터당) 자연농 과수밭에서는 120마리, 관행농 과수밭에서는 겨우 5마리.
토양을 살리는 생물체로는 지렁이 이외에도 수많은 생물들이 있다. 응애류, 톡톡이류, 안진뱅이류, 원생동물. 그 외에도 다양한 토양 소동물들이 땅속의 중요한 분해자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런 토양 속에는 방선균, 근류균 등 미생물이 많다. 이렇게 살아있는 흙에서는 이런 생물들의 밀도가 높고 활동 또한 활발하다. 취재팀은 살아있는 흙과 죽은 흙의 토양 소동물과 미생물의 밀도를 확인해 보기로 했다. 자연농 과수밭의 토양 소동물 수가 관행 과수밭에서보다 5배 정도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생물 수에서도 현저한 차이를 보였다.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자연 과수원의 흙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미생물들 역할은 이제 유기 물질을 분해를 한다거나 또 물질의 순환 뭐 이런 역할들을 담당을 하고 있죠. 가령 식물이 살다 죽으면 그것을 또 분해를 시켜주어서 다른 식물들이 그걸 또 흡수할 수 있도록 뭐 그런 역할도 하고요. 또한 미생물들이 대사 과정에서 다른 작물이 유효하게 쓸 수 있는 그런 성분들을 다른 성분으로 전환시켜 준다든지 그런 역할, 기타 많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 관행농을 하는 농가에서는 화학 비료의 의존도가 높다. 우리나라는 1제곱킬로미터당 무려 23톤의 화학 비료를 사용하고 있다. OECD 회원국 평균 사용량 6톤의 4배에 이른다. 대부분의 관행농에는 기준 시비량보다 30% 초과한 양의 비료를 뿌린다. 이 양배추밭의 토양은 산도 3.8로 강산성이다. 이거는 영어면 자빠져버리면 이건 세근이 모질인 거라 이거는. 그냥 그대로 있은 것이 많은 거는 그는 뭔가 좀 잘못한 거고 똑같이 심었는지. 뭐 묘가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묘는 아니고 종자 나쁜 건 아니지. 예, 그냥 이건 우리가 직접 종자 만들어 가지고. 이 양배추밭의 비료 흡수율은 28% 정도. 그 결과 계속해서 비료 사용량을 증가해야 하는 악순환이 계속돼 왔다. 그래서 이 밭에선 정상밭보다 수확량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수확량이 떨어지자 성장을 돕기 위한 질소 비료의 사용량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 포트에서 특히 이 밭의 경우 다른 양배추밭보다 3배 이상의 질소 비료를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질소 비료가 과다하게 사용될 때 농작물 속의 질소 비료는 질산염으로 축적된다. 그러면 과연 이 양배추 속의 질산염이 어느 정도 축적되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실험 결과 양배추의 질산성 질소는 4000 ppm. 먹는 물의 경우 질산성 질소 부적합 기준 10 ppm에 비하면 엄청난 양이다. 우리 몸의 혈액
혈액에서 그 조직으로 산소를 운반하는 혈색소 헤모글로빈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산화를 시켜가지고 산소하고의 결합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래서 몸의 산소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몸이 퍼렇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무기력하고 두통이 생기고 심하면 의식불명을 초래하는 그런 심각한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칠사성 질소는 물을 끓이더라도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거의 없앨 수 없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심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농약은 토양 오염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 경남 밀양의 감과수원 농가. 4월 초 겨울을 보낸 해충들의 출현을 막기 위해 이른 봄에 이렇게 농약을 치고 있는 것이다. 보통 관행농의 경우 과수밭에서는 연중 5회에서 10회까지 치고 있다. 대부분의 농가에서처럼 이 농가에서도 농약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있다. 농약이 떨어진 개울가의 물고기들이 농약을 피해 한 곳에 모여들었다. 그만큼 농약은 작은 생명체에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약을 뿌린 후 10분이 경과하자 이 과수원의 생명체들은 서서히 죽어가기 시작했다. 알을 품은 거미가 죽어간다. 거미와 같은 여러 익충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것은 땅도 죽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제주도 해발 500m 중산간. 2년 전 자연 초지를 감자밭으로 개간했다. 일 년에 한 번 수확하는데 6만 평 규모의 감자밭이 첫 해에는 풍작이었다. 올해 농약 사용 횟수만도 10여 회. 살아있는 토양에 비료, 농약 홍해가 시작된 것이다. 감자밭에는 특히 종자를 갉아먹는 땅강아지가 많아 이를 없애기 위해 살충제를 뿌린다. 그 결과 개간한 지 2년밖에 안 된 이곳에서도 농약 성분 엔도살판이 검출됐다. 중산간 지역에 대단위로 형성된 감자밭에서 시료를 채취해서 농약 성분을 분석했는데 농약 성분이 지오릭스 성분이 다량으로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량으로 검출된 성분은 농작물 자체에도 미량이지만 이행이 될 수 있으며 그 이행된 성분은 사람이 섭취했을 경우에 사람이 지방 세포 쪽으로 또한 축적이 되어서 사람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엔도살판은 염소를 함유하고 있는 잔류성이 길고 독성이 강한 살충제다.
농약은 흙의 생명 활동을 돕는 익충마저도 사라지게 한다. 병충해 방지를 위해 뿌린 농약으로 번식력이 강한 해충만 더 기승을 부린다.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토양에 대한 농약 성분 잔류 허용 기준조차 없다. 우리가 사용하는 농약 중에는 엔도살판처럼 물에 잘 녹지 않고 토양 입자에 붙는 성질이 강한 성분이 많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부산에서 가장 큰 섬 가덕도. (30년) 전 뿌린 농약 DDT 성분이 아직도 땅속에 남아있는지 알아봤다. 가덕도는 채소밭이나 콩밭 등 밭작물이 대부분이다. 토양에 남아있다면 밭작물에도 DDT 성분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DDT는 1970년대까지 사용됐던 농약이다. 잔류성이 긴 농약 중에 하나다. 실험 결과가 충격적이다. 완두콩에서도 4ppb가 검출됐다. 이것은 땅의 농약이 우리가 먹는 식물에도 전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경고다. 네, 이런 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있지만은 이런 것이 옛날에 사용했던 것이 분해되지 않고 그냥 토양에 이제 그 축적이 돼 있다가 여기에 사는 이제 여러 가지 뭐 환영 동물이라든지 이런 데 축적이 되고 또는 농작물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우리가 먹이 연쇄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체까지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농도가 낮다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분해되지 않고 계속 우리 몸속에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나쁜 영향을 갖다가 건강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농약 사용량은 1평방킬로미터당 13톤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두 번째로 사용량이 많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농약의 종류만도 500여 종에 이르고 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쌀은 농약이나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가? 25년 전 구리광산에 있던 부산의 한 마을. 태광에서 불과 100m 안 되는 거리에 40가구 중 12가구가 논농사를 짓고 산다. 태광에서 흐르는 물로 논농사를 짓고 있는 것이다. 그 강물질을 용해시키고 또 그 동을 갖다가 이제 채취하기 위해서는 그 화학 약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약품이 섞인 그러한 그 미강이라 하는 거, 그 옛날 말로 이제 비고온데 그 미강이라 하는 거기 빨간 흙 아니십니까 좌우에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이 하천에 떠내려옴으로 해서 이제 거기서 일어나는 이제 공해 때문에 나락들이 이제 그 뿌리를 갖다 옳게 제대로 못 받고, 뭐 끝이 모두 이제 참외 키울 때 그 만약에 그 물이 들어가면 그 뭐 베리 뿌려요. 끝이 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뿌리를 박다가도 그 물에 뭐 한번 접촉이 돼 버리면 빨간이 막 고져서부터 스톱 해버리는 거야. 거기서부터는 못 자라는 거야. 폐광된 지 2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폐광에서 오염된 유출수가 흐른다. 이 물은 인근 들판의 관계수로 쓰이고 있다.
정부는 뒤늦게 폐광을 심각한 오염원으로 판단, 복구 사업을 진행 중이다. 여전히 광산의 찌꺼기, 잔해들이 땅속으로 녹아들어가고 있다. 정상적인 논 200평에서 쌀 석섬을 수확하는데 폐광 인근 논에선 2섬도 채 안 된다. 이 마을 농민들은 화학 비료의 12장을 들려 땅을 다스려 보지만 효과가 없다. 저 동하고 중성하고 파고 난 뒤에 중금속들. 그래 남은 게 이제 뭐냐면 철이 꽉 있거든. 철이 녹아서 물 따라 나와 별 같거든. 물이 별 같아 말이야. 그래가지고 논에 들어가면 나락이 안 되는 기라. 나라 배가 어떻게 안 됩니까? 배가요 뿌리로 못 받고 키도 요렇게 돼. 다른 데는 나락이 좀 이만한데 비료가 얼마나 들어나면 3배 더 되는 기라. 이미 논바닥과 벼줄기는 육안으로도 오염 증상이 확연하다. 우리는 토양과 작물의 오염들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폐광 인근 논은 불이, 납, 카드뮴, 비소에 오염됐다. 불이는 오염복구 대책 기준 125 ppm보다 훨씬 초과한 양이 검출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쌀에서 미량이지만 0.05 ppm 카드뮴이 검출됐다는 것이다. 중금속 중독은 주로 수은과 카드뮴, 납, 그리고 구리 같은 것이 주로 많이 문제가 됩니다. 이거는 급성 중독인 경우에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빨리 알게 되지만은 만성으로 중독이 되는 경우에는 모르는 사이에 하루하루 섭취를 하게 되고 몸에 일정 기간, 일정량이 축적된 후에 증세를 나타나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가장 큰 재앙은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있었던 미나마다 병이라는 게 큰 문제가 됐었습니다. 특히 카드뮴은 식물로 전이되면 그 농도가 더 짙어지는 성질이 있다. 이곳 상추밭의 상추를 통해 카드뮴의 오염도를 측정해봤다. 상추밭의 흙보다는 상추 뿌리에, 뿌리보다는 상추 잎에 카드뮴이 더 짙은 농도로 검출됐다. 폐광지역 농경지의 중금속 오염은 전국적인 규모다. 이제 우리는 땅의 오염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면 우리는 죽어가는 땅을 살릴 수는 없는 것일까? 경남 하동군 이영문 씨는 농한기 때도 항상 새들로 북적인다. 새들의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증거다. 이 노는 자연의 농사를 짓는다. 농약과 비료를 일체 쓰지 않고 대신 자연 거름을 이용한다.
훨씬 더 길죠. 벼를 수확하고 그 자리에 밀을 뿌리면 볏짚은 그대로 밀이 자라게 하는 거름이 된다. 온도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얼어가 있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식물들이 무수한 구멍을 뚫어 놓은 겁니다. 작년 10월에 파종한 밀알이 5개월이 지난 올봄에도 싹을 틔우고 있다. 모판의 영양이 남아있기 때문에 뿌리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있는 흙에는 살아있는 식물 뿌리가 365일 미생물과 공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땅의 또 하나의 비밀은 콩과 식물, 자운형에 있다. 자운형꽃이 질 무렵 6월 초. 여기에 벽실을 직파하면 벼농사가 잘 된다. 자운형이 죽으면 자운형을 분해하는 미생물들이 벼에 질소를 공급해주기 때문이다. 자운형은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박테리아를 뿌리에 달고 있다. 질소 비료를 대신해주는 자운형. 제초제를 쓰면서 자운형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다. 무농약 무비료의 땅은 생명의 산실이다. 잡초들이 무성한 풀숲에는 갖가지 곤충들이 먹이를 찾아 몰려든다. 지상의 모든 생명들은 땅을 딛고 살아간다. 겨울 눈이 내린다. 모든 생명은 잠시 활동을 멈추고 생명의 봄을 기다리는 시기. 모진 겨울을 이겨낼 수 있는 생명의 힘은 흙이다. 그러나 흙이 죽어가고 있다. 흙을 되살리는 길은 인간의 간섭을 줄여야 한다. 흙은 스스로 살 힘이 있다. 흙이 살아야 생명이 산다. 흙은 생명인 것이다.